네, 반갑습니다. 저는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올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를 보면 한 4분기 정도 거의 0% 성장을 했습니다. 전기비로 약간의 플러스, 약간의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경제가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한국 경제의 지금은 많이 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산업은 이제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전년 동기 대비로 10% 이상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제조업은 보시면 이제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를 많이 이끌어 왔는데 그 동력이 지금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비스업도 아주 크게 변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미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수를 보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민간 소비를 보면 보라색인데요. 한 1% 내외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장률을 대략 기대하는 것이 대략 2% 정도라고 하면 민간 소비가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또 2025년 1, 4분기에는 조금 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불안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가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물가에 대응해서 2022년 중순부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여전히 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비가 회복되는데 일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투자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건설 투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설비 투자는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략 한 5, 6%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보면 좀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에 대한 반등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산업별로 보면 또 설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좋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국 불안도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또 긍정적인 지표도 사실 존재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작년 12월에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아주 많이 위축되었는데 그 부분이 보시면 한 4월 정도까지도 그다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기준치를 좀 상회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 불안에 따른 그런 내수 하방 위험은 상당히 많이 해소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기업들 지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비자 심리 지수만큼 충분히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나마 좀 많이 위축된 것은 조금씩은 해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도 경제 심리 자체로 봤을 때는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도 일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22년 중순부터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요. 여전히 그때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내수 쪽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요. 제가 아까 건설업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건설 공사를 하려면 일단 수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요. 수주도 일부 반등했습니다. 물론 2023년, 2024년에 워낙 안 좋았고 지금은 그것을 다 채울 만큼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또 이런 건설 수주가 물론 실제 지표에 반영되기에는 좀 시차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6개월, 12개월 이렇게 좀 보면 조금은 부진이 완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내수 쪽은 뭐 그동안 좀 악재가 많았는데 그 악재들이 이제 조금씩은 해소되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일부 개선되는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수출인데요. 아까 조원 박사님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대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수출 금액이 될 텐데요. 보라색 선을 보시면 이제 2024년에 많이 높았다가 지금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부문별로 이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하늘색이 반도체를 포함한 ICT인데요. ICT가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만큼 그렇게 증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출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산업이 뭐 그렇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뭐 석유 관련된 석유 정제, 석유 화학 이쪽도 이제 안 좋고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관세를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미국 수출도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물량입니다.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 물량으로 많이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1,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내수의 활력이 그다지 없고 뭐 수출도 뭐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수입도 같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이제 그 세션 1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이제 미국, 중국 이런 우리 주요 수출국들의 이제 성장이 올해 뭐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그에 따라서 세계 성장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대외 여건이 좋지 않으면 우리 수출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총액이 이제 보라색이고, 근데 우리는 주로 메모리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색을 보시면 작년에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수출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율 한 10%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모습을 올해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특히 반도체에서조차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여건이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사실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데,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줄면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런 글로벌 투자 수요에 기반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위쪽이 이제 성장률인데요. 올해 0.8%로 이제 내렸습니다. 뭐 작년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아마 건설 투자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소폭의 감소를 했는데 이제 24년도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감소하고 2025년도에 더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도 작년에는 6.4%라면 평소에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수치인데요.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전망에 뭐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큰 불확실성이 있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알기가 어렵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지, 미국에서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경기 흐름을 상당히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이제 건설업이 보시다시피 수치가 가장 안 좋은데요. 건설업이 그나마 좀 살아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주도 돼야겠습니다만 지금 건설업에서 이제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부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조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새로운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건설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건설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건설업의 재무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아마 건설 투자에도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가는
그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지금 내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고요. 취업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내수와 관련해서 특히 소비와 관련해서는 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비를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었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아마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소비 부양 쪽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소비가 좀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대, 2010년대를 비교해 보면 이제 전체 평균 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7 제일 오른쪽인 수치이고요. 2010년대에는 코로나를 제외하면 한 3.1%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을 한 것의 요인을 보면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기여도가 축소가 되었는데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술 수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마 경제 전반에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한 5년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 차이에서도 이제 생산성이 이제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노동이나 자본 이렇게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생산 동력은 이렇게 생산성을 늘리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제 보라색이 이제 노동력인데요. 과거에는 노동력이 경제 성장률에 거의 한 1% 가까이 좀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구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생산 연령 인구 15, 64세를 말하는데요.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20년 이전에는 인구가 좀 많이 늘면서 성장에 많이 기여를 해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인구가 좀 줄면서 이제 노동력을 투입하는 걸로는 이제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 전망을 해봤는데요.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준 시나리오로 잡은 것은 과거 한 10년 정도의 생산성이 매년 한 0.6% 증가했는데 그 수준이 지속된다는 것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최근에 이제 AI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것이 좀 더 확산된다면 우리 성장에 생산성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에서는 생산성이 이제 1년에 0.9% 증가하는 것이고요. 비관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산성이 좀 높아지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생산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좀 많이 강조되고 그러면 이제 국제 분업 체계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확산도 이제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규제 개혁도 좀 지체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생산성이 연간 0.3%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기준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한 2010년도에 우리가 잠재 성장률 흔히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균적인 성장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10년대에는 대략 한 4% 가까이 됐고 지금이 한 2025년도인데요. 지금은 대략 한 2%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 계산한 거에서는 1.8%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기가 큰 변동이 없다면 지금은 대략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1.8%이고요. 제가 전망한 것은 0.8%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한 해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30년대 되면 한 1%대 초반, 그리고 2040년대로 보시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좀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2040년대 말 정도 되면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시다시피 보라색인데요. 노동 투입이 그동안 이제 성장에 플러스로 기여해왔다가 2030년대 전후로 이제 거의 0, 그 뒤로는 이제 크게 마이너스로 기여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줄면서 우리 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좀 전에 기준 시나리오 설명드렸고, 좀 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에 가면 한 2040년 전후로부터 이제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도에도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근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는 것은 아마 인구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마 미국과의 그 협상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올해 내년도까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이제 근원물가이고요. 목표가 2%인데 한국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다를 수 있고요. 특히 미국하고 유로존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그 다른 국가의 금리 차이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 할 필요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상당 기간 이런 금리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아주 크게 간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국과 유로존에 그 금리 차이가 생겼는데 유로존 금리가 낮다고 해서 그 자금이 한국으로 마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국 경제에 맞게 우리가 금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내수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는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적자가 대략 한 GDP 한 마이너스 1.4%였는데 코로나 때 많이 늘고 근데 그 뒤로 좀 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높은 그 적자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올해도 지금 그 1차 추경에서는 마이너스 3.3%로 계획되어 있고 아마 2차 추경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냥 4%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또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될 때에만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경기를 안정시키도록 좀 과감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제약이 된다면 오히려 그 경기 대응에도 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그 전망입니다. 25년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마 50%보다 살짝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50%라는 숫자를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채무가 많지는 않구나. 미국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일본은 더 높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채무가 2070년과 같이 170%였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쓰지 못할 것이고 지금 그 적자를 많이 쌓으면 이 부분이 다 같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내고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실제 쓰지 못하는 개인 입장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 2000년도만 하더라도 20%로 낮아졌는데 이 부분이 한 30%로 지금 거의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 이제 그 부양비가 더 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미래 세대에게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성이 결국에 이제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데 이런 구조개혁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변동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성장세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아주 중요한 구조개혁 정책은 정부에서 힘이 있을 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우리가 평소에 좀 도전하기 어려웠던 그런 구조개혁에도 많이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그럼 어떤 국가가 이 장기적으로 잘 성장해 왔는가? 이제 과거에 뭐 다수의 국가를 보면 이제 포용적 경제 제도를 이제 많이 도입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로 비교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될 것인데요. 그 작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제 말했듯이 그 포용적 경제 제도라는 것의 뜻은 이 기회가 평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만약에 한국에 진입 장벽이 많다 그러면 그것이 기회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 완화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유인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동력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동안 몰랐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추진되기 어려웠던 것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기득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득권들에 막혀서 이런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저기 문장에 나와 있듯이 경제 성장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뭐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대응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